My generation, when I was 12 and 13, when I got to know Eno music, the ambient music, and obviously I was completely mad about Kraftwerk and Tangerine Dream and Deutsche Amerikanische Franzkraft, I hope I pronounce it right, and all this music. So it's not like house music and dance music just started yesterday, you know. It's got a long, long history, and even much further back than that.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훔친다라는 표현은 창작의 고통에 신음하는 예술가들에게 다소 무례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고려하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최고는 언제나 비오크였죠. 슈가큐브스 시절의 거친 포스트 펑크부터 온갖 장르를 아우르는 아트팝의 단계까지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전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팝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렉트로닉 팝의 영원한 여왕 비오크입니다. (1965년)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태어난 비오크는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자유로운 예술적 분위기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양아버지인 세바르 아르나소는 아이슬란드의 지미 핸드릭스라 불리던 기타리스트였죠. 덕분에 그녀의 집에는 늘 수많은 예술가가 모여 함께 연주하고 음악적 교감을 나누곤 했습니다. 광활한 대자연과 보헤미안적인 가정환경은 비오크의 예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인 그녀는 6세부터 14세까지 음악학교에 재학하며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고 피아노와 플루트를 익혔습니다. 당시 비오크는 학교 행사를 찾은 학부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하곤 했는데 이때 부른 티나 찰스의 히트곡 I love to love but my baby loves to dance가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학교 교사들은 이 녹음본을 아이슬란드의 유일한 국영 라디오 방송국인 루브에 보냈고 방송국을 통해 비오크의 목소리는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매혹적인 목소리는 현지 음반사 팔킨의 관계자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곧바로 음반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977년 비오크의 역사적인 첫 시작을 알리는 셀프 타이틀 데뷔 앨범 비오크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1세였습니다. 이 앨범은 주로 해외 유명곡들을 아이슬란드어로 번역한 커버곡들로 채워졌는데 스티비 원더의 Your Kiss is Sweet나 비틀즈의 The Fool on the Hill 같은 명곡들이 어린 비오크의 독특한 음색으로 재해석되어 수록되었습니다. 앨범은 곧바로 아이슬란드 차트에 진입했고 당시 겨우 11살이었던 그녀는 얼떨결에 전국적인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비오크가 다시 음악계로 돌아온 것은 1979년 펑크 음악이 아이슬란드에 상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그녀는 영국의 하드코어 펑크 밴드 디스차지에 깊이 매료되었고 이후 여러 밴드를 전전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갔죠. 그러던 1986년 비오크는 훗날 아이슬란드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록밴드로 평가받는 슈가큐브스를 결성합니다. 이들이 1988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라이프스 투 굿은 전세계 평단과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순식간에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이를 계기 삼아 이들은 본격적인 북미 투어 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했으며 데이비드 보이와 이기팝 같은 당대 슈퍼스타들이 슈가큐브스의 팬임을 자처할 정도로 이들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히트 싱글 히트를 발매했고
U2의 스타디움 투어에 오프닝 밴드로 참여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던 질주도 잠시, 이들은 1992년 세 번째 앨범 Stick Around for Joy를 끝으로 해체를 선언합니다. 사실 비오크는 밴드 해체 이전부터 이미 솔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형화된 기타 중심의 록 음악에 점차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죠. 슈가큐브 시절 808 스테이트 앨범 XL에 보컬로 참여하기도 했던 그녀는 영국의 IDM, 애시드 하우스, 트립합, 앰비언트 등 다양한 일렉트로닉 음악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993년 비오크는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위해 어린 아들과 함께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낯선 타국이었지만 오직 새로운 음악을 향한 열정 하나로 움직인 것이죠. 런던에 정착한 비오크는 앞서 인연을 맺었던 808 스테이트의 그레이엄 메시와 꾸준히 교류하며 본격적인 곡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런던의 언더그라운드 클럽들을 오가며 수많은 예술가들과 만났으며 점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그녀는 소울 투 소울의 프로듀서로서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넬리 우퍼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넬리 우퍼의 스타일이 자신의 취향에 비해 너무 고급스럽다 생각해 함께 작업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했죠. 하지만 직접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비오크는 점차 그의 아이디어와 감각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넬리 우퍼는 비오크의 솔로 활동 첫걸음이 될 앨범 데뷔의 프로듀싱을 맡게 됩니다. 1993년 발매된 데뷔의 수록곡 대부분은 앨범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 아닌 그녀가 과거부터 마치 일기처럼 조금씩 써온 곡들과 오랜 시간 축적해온 아이디어를 모아 완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환상의 음악적 파트너였던 넬리 우퍼와 함께 클럽 문화의 하우스 비트와 일렉트로닉 팝을 수용하는 동시에 재즈와 트립팝, 인도의 볼리우드 음악까지 넘나드는 드넓은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비오크의 소속 레이블이었던 원 리틀 인디언 레코즈는 슈가큐브스 팬층을 기준으로 약 4만 장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앨범은 발매 후 3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6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94년 브릿 어워즈에서 최우수 해외 신인 아티스트상과 최우수 해외 여성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성공으로 그녀는 마돈나의 배드 타임 스토리에 공동 작곡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죠. 비오크의 음악적 역량은 1995년 발표한 그녀의 두 번째 앨범 포스트에서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데뷔는 과거에 작곡해둔 곡들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면 포스트는 그녀가 런던 이주 후 흡수한 새로운 문화적 영향들을 자유롭게 분출한 결과였죠. This album is a lot more like now, and I know when I'm writing it that everybody's gonna hear it, and also I think debut was 10 years was written over 10 years, so a lot of the things are quite naive. I maybe wrote a lot of the things when I was like 17, 18, whereas on this album I wrote all of it, say, last 2 years. So it's both, it's not as touched and naive as this one is. 이번 앨범에는 이전에 참여했던 넬리 우퍼를 비롯해 그레이엄 메시와 U2의 앨범 팝의 프로듀싱으로 참여한 하위비, 그리고 트립팝의 선구자 중 한 명인 트리키가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앨범은 인더스트리얼 사운드를 차용한 Army of Me로 시작해 전자음악과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하이퍼 발라드, 빅밴드 트랙인 It's Oh So Quiet, 앰비언트와 트립합을 결합한 덥 트랙, Possibly Maybe 등 다양한 장르들을 융합해냈죠. Possibly maybe
매우 도전적이고 과감했으나 그 중심에는 팝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보컬이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매개체였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부터 폭발적인 포효까지 완벽한 소화력을 보여주는 그녀의 보컬은 이국적인 아이슬란드 억양과 함께 독보적인 개성을 뽐냈습니다. They start of a sense that haven't. 포스트를 논할 때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MTV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90년대 중반, 비오크는 미셸 공드리와 스파이크 존즈 등 시대를 앞서간 감독들과 협업했습니다. 초현실주의적 연출과 독창적인 미장센은 뮤직비디오를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비디오 아트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죠. 포스트의 싱글 가운데 무려 3곡이 영국 차트 탑10에 진입했고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영국 음악씬은 오아시스, 블러, 펄프를 필두로 한 브리팝 밴드들의 전쟁터와 다름없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비오크는 오직 자신만의 독창적인 전자음악으로 팝음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포스트는 현재까지도 그녀의 앨범 중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으로 남아있죠. 포스트의 엄청난 성공은 비오크에게 눈부신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 또한 남겼습니다. 미디어의 과도한 관심과 100회가 넘는 월드 투어 스케줄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그녀를 서서히 옥죄어왔죠. 1996년 2월 투어 중 방콕 국제공항에서 자신과 어린 아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기자 줄리 카우프만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그녀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던 팬 리카르도 로페즈가 비오크에게 염산폭탄을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다행히 소포는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그녀에게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더 이상 런던의 번잡함 속에 머물 수 없었던 비오크는 스페인의 말라가로 피신하듯이 떠났고, 그곳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끊은 채 은둔하며 오직 새 앨범 제작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 1997년 그녀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호모제닉이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번 앨범에서 비오크는 상처 입은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의 뿌리인 아이슬란드의 원초적인 풍경을 온전히 음악으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앨범은 일종의 고향으로 돌아온 비오크였죠. 이전까지는 한 앨범 안에서도 카멜레온처럼 다채롭고 변덕스러운 스타일을 오갔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철저히 통일된 색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방향성은 동질적인 균일한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 타이틀 호모제닉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원하는 사운드의 완성도를 구현하기 위해 그녀는 오래전부터 동경해온 일렉트로닉 그룹 LFO의 프로듀서 마크 벨을 영입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호모제닉은 화산이 폭발하듯 휘몰아치는 드라마틱한 클래식 현악 편곡과 빙하처럼 차갑고 추상적인 IDM 비트를 정교하게 결합해냈습니다. 평단은 이 경이로운 사운드 앞에 압도적인 찬사를 보냈고, 이 앨범은 대중음악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렉트로닉 명반으로 기록됩니다. I thought I could organize freedom. This state of emergency. Have to count in I. 또한 호모제닉은 훗날 대중음악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두 개의 앨범, 라디오헤드의 키드 A와 카니 웨스트의 808s and Heartbreak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록 사운드의 한계를 느끼고 전자음악을 도입하려던 라디오헤드에게 호모제닉은 완벽한 해답지였고, 카니 웨스트 역시 극심한 개인적 상실감과 슬픔을 차갑고 미니멀한 기계음에 투영하는 방법을 흡수했죠.
비오크는 음악을 넘어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갔습니다. 2000년에는 영화 어둠 속의 댄서의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쳤고 그의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배우로서도 정점에 올라섰죠. 그리고 이듬해인 2001년 비오크는 새 앨범 베스펄타인을 통해 또 한 번 과감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번 앨범에서 그녀는 하프와 첼레스타, 클라비코드, 뮤직박스, 그리고 클래식 현악기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음색의 악기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나 카드를 섞는 소리 같은 일상적인 소음을 정교하게 가공한 마이크로 비트를 융합해냈죠. 덕분에 날이 서 있던 전작들과 달리 전체적인 사운드는 한층 평온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가사 역시 사랑에 대한 솔직하고 내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습니다. 비오크는 이 앨범이 일종의 현대적인 실내악처럼 들리기를 바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작 호모제닉이 강렬하고 극적인 여름의 음반이라면 베스펄타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겨울의 음반이라고 설명했죠. 그녀는 이 앨범을 두고 더욱 전자적인 포크 음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비오크는 매번 음악의 한계를 시험하는 더욱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창작과 예술을 향해 맹렬히 타오르는 그녀의 열정은 데뷔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을 줄을 모르죠. 그녀에게 대중적인 성공이나 차트 순위 같은 건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2007년에 발표한 볼타는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9위까지 오르기도 했죠. 과거 어린 비오크가 조니 미첼을 동경했던 것처럼 수많은 후대 아티스트들 역시 그녀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부터 FKA 트위그스, 그라임스, 캐롤라인 플라쳇, 그리고 파라모어의 헨리 윌리엄스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여성 아티스트들 사이에는 비오크의 DNA가 짙게 흐르고 있죠. 그녀가 행해온 기상천외한 도전과 파격적인 비주얼은 때론 대중에게 너무 과하거나 난해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틀을 깨부수는 과감한 시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목격할 수 있었죠. 비오크에게 팝스타라는 수식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대중음악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꿨고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What drives you? Why are you creative? I'm not sure. I think I've always been like this. It's just the way I can't do anything else. I don't know anything else.